자, 오늘은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자, 기압하고 바람에 대해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압력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압력의 공식 P는 면적당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원래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고요. 얘를 같은 단위로 쓰는 것이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거의 얘는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같은 힘을 가할 때 뾰족한 곳이 압력이 더 커진다. 그 내용으로 가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기압 혹은 대기압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표면 부근의 기압을 우리는 보통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지상의 1제곱미터에 가해지는 (1000km) 높이의 우리 대기의 압력인 거야. 우리 대기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희박해지지만 지표에서부터 1000km까지의 요 위에 공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 공기가 중력에 의해서 바닥을 눌러주는 그 압력이고요. 요게 소위 토리첼리 진공 실험에 대해서 물기둥으로는 10m 이게 순 기둥으로는 76cm까지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해서 나오는 그 물리량이 약 10의 5승 파스칼. 10만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 1000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고요. 근사값입니다. 수음기둥 76cm가 760mm HG라고 하는 한 요 정도 되는 값으로 보통 우리가 일기압을 많이 표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는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지구 평균 근사값을 이야기할 때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요 값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리고 물론 따라서
고도에 따른 기압 변화라고 해가지고요. 거의 반비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냐? 대기의 대부분은 아주 낮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생각해 보면 여기서 봐봐, 지표면에서 중간에 올라가게 되면 요 밑에 공기의 무게만큼은 압력을 덜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올라갈수록 압력은 낮아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 대기는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라도 시시각각 기압은 변화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양 얼마 안 되니까 조금씩 할 때는 빨리 필기해. 자, 두 번째 내용은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바람은 일반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 그래요. 자, 무슨 소리냐? 고기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강기류가 형성되는 게 고기압이에요. 그러면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하는 게 저기압입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바람이 내려오면 그냥 공기의 무게보다 압력이 더 가해질 거 아니야. 공기가 위로 솟아오르면은 그 솟아오르니까 바닥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고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는 결국 지표면에 온도 차이라던가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만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고기압과 저기압이고요. 결국 땅의 한 부분에 지표의 한 부분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 수직적으로는 공기가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바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불어나가는 게 아니라 고기압 중심에서, 자, 오른손 법칙 했던 거 기억하죠? 오른나사 법칙. 그지? 엄지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고기압으로 공기가 내려 꽂히면 요렇게 돌아나가요. 오른손 감기는 방향. 무슨 소리?
고기압에서는 이렇게 이거 북반구 기준입니다. 우리 북반구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회전하면서 불어나가게 돼요. 그러면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기는데 이때도 그럼 상승기류가 생기려면 불어 들어오는 곳이 저기압이잖아. 이때는 상승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회전하면서 바람이 고기압 중심에서 우리 지표 부근에서는 고기압 중심에서 불어나가게 되고 얘도 지표 부근에서는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공기가. 그게 실제로 지금 우리 요 그림처럼 고기압과 저기압이 가까이 위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각에는 직선으로 불어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직선으로 불어 들어오기보다는 요렇게 휘어지면서 불어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됨? 그래서 지표 부근에서는 지표면 온도차나 공기가 만나게 돼서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그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런 형태로 불어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하루를 기준으로 할 때 나타나는 해륙풍이라는 현상이 있고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해가 뜨는 낮에는 땅의 비열이 작잖아. 땅의 비열이 작고 바다의 비열이 높기 때문에 얘가 델타 T가 크고 고온이 되기 때문에 땅에서 공기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공기의 상승이 일어난다는 건 여기가 무슨 기압이라는 소리야? 저기압이 된다는 거죠. 그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기 때문에 델타 T가 작은 바다에 상대적인 고기압이 형성돼서 하강기류가 형성이 될 거고 이때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바다에서 땅으로. 이걸 우리는 해풍이라고 해요. 그럼 밤에는 똑같은 지역에서 밤에는 똑같이 바다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서 여기가 더 고온이 돼요. 땅은 비열이 작아서 델타 T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온이 됩니다.
그러면 밤에는 어디? 바다 쪽에서 저기압이 상승기류가 생기는 저기압이 되고, 밤에는 상대적인 고기압이 땅에 형성이 되면서 공기가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바람은 땅에서 바다 쪽으로 육풍이 불어가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계절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생각을 해서 요렇게 나눠보면 요쪽에 동남쪽은 태평양, 즉 주로 바다가 될 것이고, 북서쪽은 유라시아 대륙이 위치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여름은 나처럼 태평양에서 대륙 쪽으로 남동 계절풍이 고온 다습한 무더위와 열대야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마치 밤처럼 한랭 건조하고 삼한사온이라는 배산임수라는 그러한 특징적인 날씨를 가지도록 기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부는 바람과 겨울에 부는 바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부르게 되는 것도 결국은 계절과 땅과 바다의 비열차에 의한 온도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필기. 일부러 너 글자 많이 안 적게 하려고 그림 많이 나왔어요. 간략간략하게 그림 그려가면서 필기하세요. 자, 이번에 할 일은 기단입니다. 자, 세 번째. 기단을 그대로 설명하면 공기덩어리라는 뜻이 돼요. 무슨 소리냐? 특정 지역에 일정 지역에 머물러 있던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의 기후를 지닙니다.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요.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자, 위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적도 부근의 저위도냐, 중위도냐, 고위도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부근의 중위도에 있던 기단은 보통 우리가
온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적도에 가깝게 있는 저위도의 기단은 덥겠죠. 고온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보다 좀 더 북극에 가까운 극지방의 기단은 한랭한 기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형에 따라 대륙성 기단이냐 해양성 기단이냐가 갈리는데, 대륙성 기단은 아무래도 건조하게 되고요. 바다를 기반에 두고 있는 해양성 기단은 습도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다습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자, 기단의 변질이라 그래가지고요. 원래 공기가 머무르던 지형의 그 지형적 특성을 가지게 되잖아. 그런데 바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서 기단이 이동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동하게 될 때는 기단의 하부, 낮은 곳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봐봐. 한랭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해양을 지나게 되면 이 따뜻한 해양으로부터 열을 해양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해양을 건너온 입장에서 한랭 건조하던 기단은 상승기류와 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상승기류와 수증기를 받았기 때문에 정란운이 됩니다. 정란운, 쉽게 말하면 소나기 구름이 돼요. 세로로 길게 발전하는 구름이 된다는 거지. 그에 비해서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온 건조한 기단이 차가운 바다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차갑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기단이 쭉 이동하는 동안 오히려 열을 흡수당하죠. 맞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가우니까 공기가 안정될 거 아니야. 쫙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지나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구름이 옆으로 퍼지는 무슨 운? 층운이나 안개가 생기게 되는데 왜? 안정층이 생겨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안개가 많이 끼는 날은 그날 낮에 따뜻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차가운 바다를 추워진 상태에서 차가운 바다나 이런 데를 지나면서 기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한 부분. 우리나라 부근의 주요 기단과 그 기단이 어느 계절에 우리나라로 오느냐, 그리고 그 기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타나는 기후를 같이 연결해서 보자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인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요 제목만 조금 옮겨보자. 자, 우리나라 부근의 4대 기단이라고 하면 자, 시베리아의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우리나라 북동쪽의 오호츠크의 기단, 중국 대륙에서부터 오는 양쯔강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봐봐.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중에 어디? 고위도에 속하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잖아요, 기단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한랭하고 대륙에 있잖아, 기단이. 한랭 건조한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호츠크의 기단은 어떻다? 같은 고위도 기단이니까 한랭하지만 얘는 해잖아. 바다 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다습한 특징이 있습니다. 양쯔강 기단은 우리나라 인근이라서 온난하고요. 아무리 강이긴 하지만 땅이 베이스잖아. 건조한 특징이 있고,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남쪽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온, 다습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보자. 양쯔강 기단은 우리나라에 오는 시기가 봄, 가을입니다. 봄, 가을에 오는데 양쯔강 기단의 가장 큰 특징은요, 크기가 작은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기상예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단들은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 가만히 머물러서 그 기후를 나타내는 반면에 양쯔강 기단은 기단 자체 공기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기단은 기본적으로 고기압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쯔강 기단이 오는 봄, 가을철에는 맑았다 흐렸다 맑았다 흐렸다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어제 날씨 되게 맑았잖아, 그죠? 오늘은 어때요? 흐리잖아요. 맞지? 기상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국 대륙의 요쪽에 보면 사막이 있기 때문에 양쯔강 기단이 오는 이 봄철에는 뭐가 같이 나타난다? 황사현상이 나오기도 하겠죠. 오케이? 자, 양쯔강 기단이 봄, 가을철에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요. 그 뒤에 오는 기단이 뭐냐면 오츠크의 기단에 내려옵니다. 장마철 6월 말에서 7월 초 주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오츠크의 기단이 남하하면서 같이 올라오는 게 장마철 6, 7월에 오는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그래서 이 북태평양 기단과 오츠크의 기단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정체전선이라고 부르는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꽤나 긴 시간 동안 비를 뿌린다고 됐는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장마전선은 많이 안 나타나는 편이 됐어요. 사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특히 뭐 부산이나 서울에 태풍하고 상관없이 큰 비가 오는 거는 장마라기보다는 스콜에 가깝습니다. 국지성 강우. 그리고 이 북태평양 기단은 장마철 이외에도 한여름에 무더위를 가져오는 기단이 돼요. 열대야. 불쾌지수. 왜?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북태평양 기단이 차지하는 9월까지 정도가 지나면 다시 가을이 와서 양쯔강 기단이 지나가게 되고요. 가을철에는 아무래도 여름철에 오는 비 때문에 봄에 비해서 황사는 좀 적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기단이 치고 내려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통 가옥에서 배산임수로 집을 짓죠. 집을 남쪽을 향해서 짓고 북쪽에 산이나 대나무숲 같은 걸로 바람을 막아주는 설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겨울철에 오는 북서풍으로 시베리아 기단에 차가운 바람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트기류의 현상으로 삼한사온이라고 하는 3일 정도 춥고 4일 정도 따뜻해지는 기후가 반복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계절별 특징이에요. 예, 다시 정리하면 봄에 양쯔강 기단이 오면서 황사가 같이 오고요. 날씨의 변화가 심하죠. 봄이 지나 초여름 장마철에는 오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둘 다 습기가 많은 기단의 충돌로 끊임없이 비가 오는 장마전선이 만들어져서 비가 길게 오게 되고 그 이후 한여름이 되면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기후, 열대야나 불쾌지수가 높은 계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가을에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기후의 변화를 조금 겪은 뒤에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기단의 한랭 건조. 그래서 이때는 뭐 조심? 건조하니까 산불 조심하라는 방송을 많이 보게 되죠. 오케이? 정리하세요. 자, 백족 전선입니다.
자, 자 보자. 앞에 전선이라는 것은 성질, 특히 온도가 다른 두 기단은 쉽게 안 섞이고 경계선을 이루면서 층이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층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실제로 이런 거예요. 자, 이쪽에는 드라이 아이스를 좀 넣어가지고 찬 공기, 이쪽은 좀 따뜻한 공기를 넣어 놓고 공기에 미리 색깔을 좀 입혀 놓는 거예요. 물 가지고 해도 좋아. 이거 되게 찬물을 두고 여기 되게 따뜻한 물을 놔두잖아요. 그리고 칸막이를 확 빼버리면 찬물과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쉽게 섞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런 식으로 층이 나뉜다고. 따뜻한 물이 찬물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따뜻한 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요. 요렇게 층이 나뉘어지는데 이때 이 나뉘어지는 이 층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 경계면이 지금 요 통의 바닥에 닿는 것처럼 요 바닥에 닿는 이 선을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경우 온난 전선. 자, 찬 공기가 가는 방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더 빨리 추격해 가면 어떻게 되느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보다 밀도가 작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 그때 구름이 단열팽 요 과정에서 단열 팽창에 의한 응결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구름이 생기는데 이런 온난 전선에서는 상승 효과보다 상승되는 효과는 작고 수평 이동이 상대적으로 큰 구름층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층운이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한랭전선. 한랭전선은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동안, 좀 더 밑에다 생각했네.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동안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에 찬 공기가 접근해 들어오는 경우에요. 문제는 찬 공기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로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오려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따뜻한 공기는 그에 밀려서 위로 상승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상승 기류가 강하니까. 상승 효과가 강하니까. 역시 단열 팽창 응결에 의해 구름이 새는데 이 경우는 상승 효과가 매우 크고 수평 이동은 적운이나 정란운이 생깁니다. 오케이? 자, 이 둘이 만날 때 태색전선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봐봐.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고 있고, 그 앞에 찬 공기는 도망가고, 뒤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더 강하게 추적해 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뒤쪽에는 한랭전선이 생기겠죠. 앞쪽에는 온난전선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요게 더 심해지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의 형태가 되거나, 맞죠? 혹은 찬 공기, 따뜻한 공기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요 앞쪽에 생기는 요 뒤쪽에 생기는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앞쪽에 생기는 온난전선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날 때는 우리가 폐색전선이라 그래서 만들게 되는데, 잘 보면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다 쌓여 있고 위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떴잖아요. 맞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한랭전선이 온난전선과 겹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류 효과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선의 소멸이 곧 예정됩니다. 오케이? 자, 전선은 이렇게 공기가 잘 안 섞여서 그 경계선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층운형 구름이나 저운형 구름들이 생기게 되고, 요 내용을 이해를 하면 요 뒤에 온대성 저기압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 정리. 자, 우리나라 같이 중위도 지역에 편서풍이 불고 있는 곳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게 온대저기압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중심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무슨 기압이 만들어지게 된다? 저기압이 만들어지겠죠. 맞지?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저기압은 아까도 봤지만 어떻게 북반구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의 공기 흐름을 만든다는 거지. 즉 찬 공기는 요렇게, 따뜻한 공기는 요런 방향으로 시계 반대쪽으로 서로 돌면서 그 경계선을 만들게 됩니다. 요게 저기압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좀 더 크게 그려볼게. 저기압을 중심으로 요쪽 한랭전선 쪽은 결국은 찬 공기가 요렇게 북서쪽에서부터 불어 내려오는 형태의 공기 흐름을 가져가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한랭전선의 지표면 그림을 봤을 때 생각해보면 요 선이 지금 우리 한랭전선이 땅과 만나는 곳이잖아. 그러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파고들고 그 앞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아오르면서 여기 저군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전선 좀 입체적으로 그려본다면 요 전선 뒤쪽 요 위로 여기에 구름이 생기지. 즉 한랭전선은 전선 뒤쪽의 좁은 공간에 저군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생기겠죠. 그지? 요 앞쪽 선 온난선은 결국 요 가운데 있던 따뜻한 공기가 요렇게 밀고 가는 방향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향해 이렇게 비스듬히 타고 올라가면서 넓은 범위의 층운을 가지고 오게 되겠지. 층운이 올 거고 이슬비가 오는 영역이 전선 앞쪽으로 넓은 범위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강수 범위도 당연히 좀 더 넓겠지. 그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요 찬 공기는 요쪽을 향해 요렇게 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게 온대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온난전선이 그리고 따라붙은 한랭전선이 생기면 여기에 이렇게 회색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소멸하겠지.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쉽게 말하면 이 저기압은 우리가 편서풍을 타고 이쪽으로 이동해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난전선 통과하기 전의 날씨는
일단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겠죠. 여기는 찬 공기가 있는 지역이니까. 맞지? 온난전선을 통과하면, 자, 찬 공기에서 온난전선을 통과하면 따뜻한 공기가 될 거고, 그리고 다시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다시 추워지겠죠. 맞지? 그 다음에 찬 공기는 결국 아래로 깔리는 공기니까 기압은 상대적으로 높고 따뜻한 공기인 곳이 떠오르는 공기니까 낮고 다시 높아질 것이고요. 맞지? 날씨는 흐리고 이슬비가 오고 있었을 것이고 여기는 맑은 날씨였을 것이며 여기는 다시 어떻게 된다? 흐리고 소나기가 오겠죠. 풍향은 바람 부는 방향은 온난전선 통과 중에는 남동풍이 온난전선을 통과한 여기는 요렇게 바람이 부니까 남서풍이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도를 읽는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요거 빨리 정리. 자, 아까도 살짝 말했는데 계절별 일기도를 구별하는 법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일기도를 딱 봤을 때 그게 어느 계절이냐를 물어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단은 고기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큰 고기압이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봐봐. 첫 번째, 봄철의 일기도의 고기압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나라랑 일본 부근에 있는 봄철의 일기도의 고기압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 보면 우리나라 부근 여기에 고기압 하나 있죠? 색깔 칠해봐봐, 책에. 형광펜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남쪽에 여기 요렇게 고기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지금 봄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쪽 위에도 지금 요렇게 일기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일 안쪽이 고기압이에요. 맞지? 주요 고기압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군데군데 분리돼 있지. 요게 봄철에 나타나는 그리고 가을에도 나타나는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요렇게 뭐도 나타난다? 온대 저기압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요게 봄철입니다.
자, 여름철 일기도. 우리나라 부근의 여름철 일기도에서 가장 우리가 건질 만한 그림은 여기에요. 저거 보여, 저기? 여기 잘 보면 우리나라 부근에 장마전선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여름철이라기보다는 초여름의 장마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지. 그러면 실제 여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남쪽, 여기 일본 쪽 영역 있죠. 이쪽 영역으로 큰 고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일기도가 듬성듬성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여름은요. 가을철은 봄이랑 크게 차이 안 나요. 가을철에도 보면 여기 와서 가을철 고기압 그려볼게요. 지금 가을철 고기압 보면 여기 이제 고기압 하나 있죠. 가을은 요 위에도 고기압 하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북부 여기도 고기압 하나 있죠. 맞지? 봄, 가을은 큰 고기압들이 아니라 이렇게 고기압들이 흩어진다는 특징이 있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겨울. 요거는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구별하라고. 겨울철에 우리나라 주변에 가장 큰 고기압이 어디 있어요? 겨울철은 여기에 고기압 하나 있죠. 시베리아 쪽에. 맞지? 그리고 우리나라 부근의 가장 큰 특징이 세로로 촘촘한 일기도가 많이 나타나지. 우리나라 쪽만 봐봐. 우리나라 일기도 그림 네 번째 거 보라고. 겨울철 일기도. 맞지? 자, 여기에 요렇게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어떻게 된다?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요게 맨 마지막 계절에 따른 우리 일기도 구별하는 팁은 선생님 방금 설명한 대로 그 책에 요렇게 정리를 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시냐면 저기 104쪽 아까 103쪽 했죠? 104쪽 한번 풀어보세요.